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기도 오늘 건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건자가 많이 나와. 건. 어쨌든 건다. 여기도 타짜.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세도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백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인물 지금 본방 불가 1시간, 그다음에 여도 타짜 앞에 30분 1시간 반 동안 건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건진법사 김건희 이 얘기. 근데 지금 2부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발생한 어제 마지막 결승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 왠지 그 다음에 토론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윤타짜 얘기는 안 듣고 박타짜 얘기부터 들어보죠.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어요? 봤는데 예. 어쨌든 이전에 했던 토론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했죠. 예. 날선 공방이나 뭐 상대의 약점을 들추는 공격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 예. 그러나 훈훈했어요. 이제, 이슈나 현안에 있어서 차별성들은 그래도 보였죠. 예. 특히 이제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온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두 후보 다 경선이 진행 중인데 당에서 자꾸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같이 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쨌든 경선이 끝나는 즉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원론적으로 힘을 합치겠다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중심이 된 그리고 선출된 후보가 중심이 된 단일화해야 된다. 그게 아닌 경우에 그 단일화는 오히려 당에 별로 이롭지 않다 이런 인식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의미한 차이점들이 좀 보였고 그게 어제 토론회에서 최대 이슈가 아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다른 거는 뭐 정책적인 공방이 좀 있긴 했는데 그걸 지켜보는 당원 지지자들이 그 정책적 공방에 있어서 두 후보 간의 차이를 느끼기는 크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서타짜의 이야기를 듣고 2부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저도 비슷한데 지난 이게 난타전 토론보다는 숙연했다. 그런 느낌? 숙연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정계연태가 불러온 효과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이런 마음에 그런 빛 우리가 그렇게 막 난타전을 통해서 그렇게 한 정치인을 퇴장시켰나?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조율됐던 것 같고 결국에는 한덕수였어요. 역시. 메인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들을 게 없고 한덕수랑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평가는요. 광고 듣고 3부에서 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들어옵니다. 서타짜 마무리할까요? 어? 마무리. 계속 하셔도 돼요. 계속 해도 돼? 독상 드릴게. 그래요? 뭐 독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볼만한 게 있었던 토론회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냥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김문수 후보가 그냥 그 단일화를 고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수긍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명분이 있어야 단일화를 하죠. 물론 당연히 뭐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김문수 후보 입에서 양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양보 없다. 명분 없이 양보 없다. 양보라는 얘기를 쓴 거 뭐 그 단어에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공감대가 양보에 대한 그런 단일화 과정들이 얘기가 있나라는 걸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 변수는 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가 이제 남았다. 윤타짜한테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볼 수 있다. 왜냐면요. 어제 한동훈 후보가 물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할 때 혹시 양보하실 거냐고. 근데 그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양보하겠다는 후보가 어째 다 안 한다고 그러지. 답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양보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꺼낸 데는 뭔가 전략적인 정무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문수와 한덕수 간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하려는 거겠죠. 어떤 관계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랑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뒤에 한덕수가 있는 관계. 그럼 이 두 관계가 뭐냐? 어떤 관계냐를 알려야 유권자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대부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지지자들은 한덕수로 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후보가 돼야 김문수가 후보가 돼야 한덕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줘야죠. 김문수도 김문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된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네. 질문을 통해서 답이 나오니까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나온 거죠. 김덕수 전략을 깨겠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장타짜 뭔가 한숨을 쉬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내가 취재한 거 말할까 말까 뭐 이런 거 느낌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제가 어제 TV 토론을 안 받아가지고 안 봐서 네. 질문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나 아, 그 마이크 고민하고 꺼요 있었어요. 그러면. 네. 안 보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토론을. 아니 근데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왜요? 봤죠. 왜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저 토론을 갖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후보 선택을 바꿀까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럼 이미 결정 났다. 이미 뭐 다 결정 난 거고 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외에서 몸풀고 있는 주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네. 너무나 많아요. 당 지도부나 당인 의원들이나 아까 성일정 의원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다 관심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상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게 습관적이고 상습적이에요. 예. 윤석열 그 후보를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과정도 비슷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적어도 입당을 했어.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렀단 말이에요. 어쨌든 들어와서 경선. 근데 지금은 입당도 안 한,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을 놓고서 거기다 대세론을 막 의미부여를 하고 근거도 없어요. 거기가 대세일 수 있다는. 단일화를 자당 후보들에게 압박하고 아니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가 탈당까지 해버렸겠어요. 환멸을 전 느낀 거라고 보거든요. 이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결선이 끝나면 당장에 뭐 5월 7일, 5월 11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고 어제는 심지어 안심번호를 미리 추출해냈다. 그 안심번호 추출은 당 지도부가 지시했으니까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보도 당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자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이 일종의 자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정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도대체 정당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이 보수의 쇄신이나 지금 이 탄핵과 계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보수의 재건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냥 당권만 가질 수 있다면 뭐 뭐든 좋다 이런 생각은 아닐까? 이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내부를 잘 모릅니다. 보수 정당을 밖에서만 관찰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나 우리가 다 여기서 정당을 해봤잖아요. 작든 크든. 근데 정당 정치의 기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뭐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치에서 최선은 원칙 있는 승리죠. 그다음에 차악은 어쨌든 원칙 있는 패배입니다. 최악은 원칙도 없는 패배예요. 그렇죠. 그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잘 져야 되는데 정말 가장 잘못 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런데 앞서 저희 한동훈 후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최우선이다. 대선 승리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장타짜도 물어봐야 되겠다. 장타짜 보기에는 한독수 권한대행을 옹립하려는 사람들, 네. 예? 네. 승리의 목적이 있는 거로 봅니까? 그 이후에 당권의 목적이 있는 거로 봅니까? 당권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덕수 추대론을 띄웠는데 지금은 해 보니까 한덕수를 띄우기만 하면 한 자리 숫자로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 거다. 그러면 구도를 잘 만들어가면 이거 분위기랑 판이 바뀌어서 프레임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까지 갔어요 지금. 아, 지금은. 네. 네.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취재한 거예요? 그런 생각. 그쪽 분위기가 그래요. 진짜 갔어요? 그래요? 진짜 갔어요? 네, 완전히 그쪽 그러면 분위기로. 이길 단일화는 수도 어떻게 하겠다는 있겠다. 거? 단일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누구랑? 거? 후보랑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면 아 그거는요 그냥 양보를 받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미쳤습니까 양보하게?
진짜로 아니 본인이 후보는 하겠어요 양보를?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보고 한덕수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이건 어떤 경선도 아니고 양보다. 그냥 김문수 후보가 되면 형님 덕수 형님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양보를 얻어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제일 지금 고민하는 게 지금 무소속으로 일단 출범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출마한다고 그러고 바로 입당을 할까 그거 지금 고민을 상당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강도네. 네? 강도야. 근데 이제 그냥 내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입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 언론 보도 나오는 건 좀 다르네. 네, 이제 언론 바로 보도는 입당한다. 이제 하고 이제 바로 그러니까 당에서 의원들이 다 입당하라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명분을 만들어주면 입당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 타협, 협상, 조율을 통해서 후보 자리를 좀 양보받는 그런 행태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왜요? 입당하고 뭐 양보와 대화 타협은 불가하죠. 왜냐하면 정당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이 정당법에 따라 당원 당규에 따라서 자당의 후보를 선출한 상태에서 그냥 당원으로 입당한 사람하고의 물리적인 그 대선 후보 선출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무소속에 있으면서 뭔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보이고 나서 정리가 되고 입당을 하는 것은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근데 한 자릿수 붙인다는 얘기도 그거 제가 좀 진짜 좀 물어봤던 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정도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에 군대를 국회에 보내서 정치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적인 사고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제가 조금만 더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왜 내가 마무리지? 아니 정리. 후보 관계자니까 마무리죠. 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것이 꼭 경선 이거 여론조사 이걸 후보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이냐 민주적인 것은 대화 타협 조정 협상 이것이 민주적인 기본적인 원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까 장타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걸 말씀을 드려야 돼. 저 청취자분들이 이게 장타차의 생각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니 저는 그냥 입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전해 드리는 건데 저는 계속 출마를 왜 하냐 이게 말이 되냐 계속 그쪽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번에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여튼 외교, 통상, 무역, 관세 이걸로 바꾸면은 최고 전문가인 한덕수가 분명히 국민들이 아 그래 맞는 것 같네. 국익을 위해서는 한덕수가 맞는 것 같네. 또 다른 분들이 되면은 지역과 인연과 정당에 막 얽매여가지고 대립과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나는 그냥 그런 거를 다 벗어나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나는 한 1년 정도만 하고 딱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개헌 같이 해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1년 후에 진짜 대통령 선거 다시 해서 새로운 사람 뽑아라. 이제 그러한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당하면은 후보를 양보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 단일화 경선을 했을 때 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권한대행까지 그만두고 막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담보를 못하니까 협상을 통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타짜. 네. 한동훈 후보가 제가 이거 물어보는 많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 후보 됐어요? 양보 안 하는데요? 양보 안 할 거잖아요. 한덕수가 왕건 정도 되면 나라에 들어갔다 바치죠. 왕건. 프레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외교, 뭐 통상 문제 전문가고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견. 근데 그냥 한덕수 총리를 카드로 쓴다는 거는 그냥 윤석열 재신임이에요. 그렇게 또 프레임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 워딩이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워딩이었어요. 딱 하나로 규정하는 거. 한덕수 카드는 윤석열 재신임. 이거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 선거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쪽 분들 소장님이 잘 아신다고 하니까 저하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 5분이면 끝날 얘기인데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면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미냔 말이에요. 맨하탄 20일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잠시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윤석열 시즌 2다. 뭐 이 얘기였죠. 정확한 표현이 뭐였죠? 아까? 재신이. 한덕수 윤석열 카드는 재신입니다. 윤석열 재신임. 자, 그게 프레임이나 그 뭐 민주당의 공격 뭐 이런 프레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 그림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 내란 정권의 유일한 총리였잖아요. 예. 3년 동안. 어허. 그런데다가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소문 이런 거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한덕수 총리 좀 도와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여기저기 전화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도와줘라라고 했다. 아니 그 전화를 직접 받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사람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화 받았다. 네. 그래서 아니 그 여전히 그렇게 한심한 생각과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윤 대통령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나. 아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죠. 윤석열 그림자가 대선판에 드리워지는 순간에 네. 가뜩이나 안 되는 선거, 해보나마 나은 선거가 되는 건데 글쎄요. 정한 총리가 대선에 나오고 싶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예. 오히려 윤석열 그림자 지우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예. 본인에게 내란 정권의 2인자 이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는데 옆에서 윤이 지원 사격을 한다. 근데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 어떤 그 국민의힘에 선출된 후보가 거기다가 후보직을 양보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돼도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 그거 누가 양보해요? 어떻게 3억 내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걸 그리고요. 양보를 해? 현실적으로 후보가 되면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아, 그렇지. 지도부 지금 지도부의 위에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지도부가 예를 들어 오늘 기사 하나 났지만 안심번호 미리 추출해서 원샷 단일화를 한덕수와 우리 후보가 한다. 그걸 예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당무 우선권 가지고 후보가 무슨 소리냐. 그냥 무시하면 끝나고 시간 끌면 시간 끌수록 한덕수 총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당 밖에 있든 당 안에 있든. 뭘 가지고 정치를 할 겁니까? 지금까지 출마 선언도 못한 분인데 예. 경선에 뛰어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용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들어왔어야 돼요.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 그게 이제 ABC는 맞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나 성일종 의원, 김기현 의원, 권건 두 분 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한덕수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 한 5, 60명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예전에 2002년도에 후단협이 그 안에서 생기지 않을 후단요. 후단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뭐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통해서 아마 당무 선거를 밀어낼 수도 있다. 자, 그 부분, 그거 후단협 국민의힘의 후단협이 생길 것인가? 그거 약간 심화 버전이거든요. 그거는요 본방 불가에서 할게요. 심화 버전. 오늘 본방에서 좀 짚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본방 불가에서 하도록 하고 이거부터 하죠.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상고 기각인데 뭘 중요해. 어떻게 확신해요? 그냥 보나 마나예요. 왜요? 그냥 8대0 파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12대0 그러면? 그렇죠. 왜 그렇게 상고 판단하시는 기각. 이유가 뭐예요?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 부분을 뭐 파기환송을 할 만큼 뭐 참여한 거는 없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법률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간상 그리고 법률상 이거는 상고 기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하게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쟁점을 안에 들어오기 싫어서 털고 가겠다? 털고 가는 입장에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 박타자도 고개 끄덕이시는 겁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니 같으신데? 그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예. 그 변호사들이나 이런 법률가들한테. 예. 그러니까 열에 한 7, 8은 지금 이제 서영주 소장이 했던 전망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예. 결국 대법원이 국민적 논란이 가장 적고 또 선거 영향이 가장 적도록 가능한 한 일정을 땡겨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고 지금 항소심 선고 난 뒤에 36일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에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항소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그래서 항소심의 법리에 근거해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 물론 그 경우에 기존 대법원 판례하고 조금 충돌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 어떤 견해를 내놓을 건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상고기각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거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만장일치일지 전원합의체는 꼭 전원합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표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것까지 선고할 때 얘기하나요? 몇 대 몇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건 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얘기. 뭐 소수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상고기각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윤타짜. 네. 한동훈 캠프 내부에서는 요거 좀 들여다보겠습니까? 아니면 관심 없습니까? 어차피 뭐 이건 변수도 아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어제도 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큰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라 이런 정도. 우리는 지금 경선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는 대로 파기환송 되면 그러나 파기환송 어쩌 하는 대로. 법적 판단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매달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후보가 돼서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나를 뽑아달라.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도 상고기각을 전망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뭐 상고 기각이든 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든 대선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나 결과에. 그래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과연 이재명 후보의 그 지금 우월적인 지위를 뭐 끌어낼 수가 있을까? 지지율이 확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 쪽이나 뭐 보수 언론에서는 공격을 하겠지만 대선의 판세를 바꿀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본방에서 그 선대위 인선 발표했는데 뭐 그 며칠 전만 해도 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깜짝 뭐 상징적 인사 요 얘기했거든요. 누구예요? 저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그 괜찮아요. Y로 시작되는 분을 좀 모셔올 정도는 돼야 그래야 좀 나름 이렇게 파격적이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유승민 전 의원 아마 뭐 이제 뭐 Y가 여러가 있겠죠. 윤도 있고 유도 있고 뭐 윤여초는 이미 발표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Y에 가까운 윤석열? 거기는 이제 구치소를 보내야 되고. Y잖아 윤석열. 지금까지 도와준 통합의 정치. 거기까지 도와준 좋았어. 것도 충분한데 뭘 더 도와? 그래서 일단 그런 좀 파격적인 인사를 기획하고 있었으나 이게 건이 이렇게 뭔가 의사를 전달한다라도 받아들인 쪽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인선 발표였다라는 어떤 내부 평이지만 그래도 보면 친이, 친박 뭐 따라자면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많은 분들이 골고루 다 배치가 돼 있다라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통합 인선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도는 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도는 겁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저 돌아요. 아니 그 권오울 전 의원이 그 이 바른정당 출신이고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길 징검다리로 유승민 의원까지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이 도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은 너무 모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을 지금 유승민 의원이 움직일 정도라면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작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근거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어제 그 정도 인선만 해도 이제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과감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니, 권오울 의원도 그렇고 이인기 의원도 그렇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활약을 했거나 또 과거 대통령들의 지근거리에서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들의 지근거리에서 활약했던 분이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윤여준 이 선대위원장께서 그렇고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사람이 정은경 전 청장이에요. 질병관리청장? 이분은 그 코로나 때 워낙에 이제 전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분이고 그동안에 총선 때 차출론 이런 게 많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절 이거하고 거리를 둬왔는데 어제 본인도 그런 메시지를 냈듯이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내란 이걸 보면서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까지 참여해서 여기에 힘을 실겠다고 하는 게 지금의 위기의식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장사자 논평 좀 들어보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진짜 가려고 그랬대요? 왜 나온 거예요? 그 전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영입을 위한 기본적인 접촉도 없었던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뭐 그런 얘기나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상징적 인물 얘기했는데 제 기준에는 보수 진영을 활동했던 상징적인 인물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입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건지
애초부터 아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생각은 어쨌든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얘기는요 본방불가에서 드릴게요. 알았어요. 여러분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 네 타짜는 본방불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